우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뛰어나셔서 사실 제가 뭔가를 막 가르쳐 드리거나 뭐 약간 뭔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린다라는 그 느낌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을 위주로 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말은 아키텍처라고 해놨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제가 프론트, 백엔드, 인프라 전반적으로 뭔가 어떻게 좀 하는지. 근데 반면에 이제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른 동아리 같은 데서 이제 동아리나 아니면 따로 프로젝트 할 때 프론트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 위주 상대로 제가 하는 강의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서 좀 아주 일부만 좀 발췌해서 일단 가져와 봤고요. 그다음에 백엔드는 제가 이제 따로 받았던 멘토링 학습 위주로 좀 한번 경험을 공유해 보려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는 진짜 제가 뭐 초기부터 어떻게 뭐 지금까지 좀 설계해 왔던 그 경험을 좀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부터 진행을 좀 하면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CRA를 사용했지만 이제 요즘은 비트를 많이 쓰실 거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프론트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 CRA를 사용하지 말고 리액트 바벨 웹팩을 직접 붙여 가지고 하나하나 좀 해 보길 좀 많이 권장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어 왜 컴포넌트명이 대문자가 돼야 되는가 하면 뭐 '아 이 바벨이 그런 역할을 해 주는구나. 아 번들러가 이런 역할을 해 주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권장을 하는데, 일단 리액트 리액트 디렉토리 같은 걸 이제 설계를 할 때 저는 이 구도 설계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요. 왜냐면 이런 컨벤션이 잘 안 맞춰져 있으면 항상 막 누구는 다른 데서 작업하고 있고 누구는 자기 멋대로 작업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그럴 때 이걸 어떻게 맞춰가야 되지? 이게 나중에 가면 좀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설계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결국에 코드를 뭐 이제 계속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다루려면 결국에 그 코드들 간의 응집도가 좀 강하게 있어야 되고 이 결합을 좀 제어시켜서 어떤 위험 부담을 완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우리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답은 이제 어떤 경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로는 우리가 그 코드 레벨에서, 그러니까 프로젝트 구조상으로 그 경로가 그 약간 컴포넌트를 우리가 분리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 우리가 도메인별로 그 분리가 좀 잘 이루어져야지 어떤 특정 도메인에서 수정되는 변경사항이 그쪽에 격리돼서 이게 다른 곳에 미쳐지는 영향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더 완벽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저는 보통 프랙탈 패턴을 좀 많이 씁니다. 약간 지금 이건 약간 노드.js 기반으로 지금 좀 작성을 해서 앱이라 해놨는데, 보통 이제 리액트 할 때는 제가 이제 페이지스라고 해서 페이지를 따로 구분을 지어놓고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컴포넌트 유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구조를 계속 반복해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디렉토리는 이런 식으로 프랙탈 패턴을 적용할 때 이렇게 타고 내려가게 되고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넘기고, 함수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함수 선언할 때 이 두 가지 방식이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두 번째 이제 콘스트를 이용한 에러 펑션은 내부적으로 처리가 가볍다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우리 자바스크립트에는 클래스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가 그러면 위쪽에 존재하느냐 아래쪽에 존재하느냐 하면, 이제 위에 있는 펑션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고 아래에 있는 에로 펑션은 그걸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클래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지금 위에서는 프로토타입이 존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컨스트럭터가 존재를 하게 돼요. 반면에 밑에 있는 에로 펑션은 그런 게 존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말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내부에서 this를 쓰면 위에 있는 저 펑션 같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값을 참조하는데, 이 에러 펑션은 this를 쓰게 되면 외부의 값을 참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루트 레벨이면 얘가 윈도우라는 객체를 아마 참조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파생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ESM 이후로 익스포트 디폴트보다는 익스포트 콘스트 방식을 권장한다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우리가 익스포트 콘스트를 쓰게 되면 번들러가 우리가 임포트 했던 것 중에 쓰지 않는 거는 알아쳐내줘요. 이런 걸 트리 쉐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익스포트 콘스트를 좀 많이 쓰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는 관리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백엔드는 제가 이제 받았던 멘토링들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인상 깊었던 그 멘트 중에 하나인데, 최소한 자주 쓰는 스프링 부트의 소스 코드는 직접 살펴봐라. 라고 이제 제 멘토님 한 분이 처음 멘토링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뭐 트랜잭션 이런 거는 꼭 이제 내부 오픈소스 코드를 한번 직접 훑어봐라.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제공된 기능만 쓰려고 했다. 너무 내부 구조가 어떻게 구현돼 있는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걸 좀 많이 소홀히 했구나. 라는 걸 느껴서 좀 요즘 이걸 기반으로 좀 많이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제 든 고민 중에 하나가, 제가 현재 스프링트를 하고 있는데, 백엔드로 취업하면 뭐 여러 기술 스택을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 가지만 파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스프링트가 아니라 뭐 노드 같은 것도 좀 많이 학습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리액트 이런 거 제가 할 줄 아는 것도 어필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실 요소라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제 담당 멘토 세 분한테 여쭤봤는데 답변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한 가지 이제 스프링 부트 자체만으로 이제 공부할 게 많으니까 이거를 아예 심도 있게 공부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여러 가지를 좀 사용하는 게 오히려 신입한테는 더 이득이 되는 것 같다 라고 보신 분도 계시고, 약간 세 번째 분은 첫 번째 멘토님하고 좀 결이 비슷하시긴 한데, 좀 한 가지를 좀 파되 주변에 곁들이는 형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멘토님한테 좀 많은 걸 배워가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방향으로 좀 요즘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엔드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 관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멘토링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숄트 URL 서비스를 한번 구현해 봐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구현할지 한번 문서화돼서 해서 적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대안 중 하나는, 저는 UUID로 구현해서 앞부분을 한번 좀 잘라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충돌 가능성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앞부분만 잘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DB에 넣고 인덱싱 조회를 해볼게요. 근데 여러 명이 동시에 생성하면 결국에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락을 걸어서 이걸 조치를 하겠다. 하지만 문제는 락을 건다는 것 자체가 여러 명이 한 번에 요청하면 너무 속도가 저하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셔서, 그러면 저는 레디스를 사용해서 이 동시성 문제도 해결하고, 속도도 좀 빠르게 처리하겠다. 그랬더니 이번엔 또, 그럼 레디스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이런 식으로 꼬리물기로 많이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구현할 때 고민하는 요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1, 2번 같은 수준은 GPT도 사실 가능했다고 봐요. GPT가 해주는 수준이 1, 2, 3번 저 수준이라 보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 이후 영역까지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의 범위를 좀 스스로도 꼬리물기를 하면서 많이 좀 확장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캠을 안 켜고 있었네. 관리 관점에서 보면 이제 키 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상황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냥 구현할 때는 오토 인크리즈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만약 카카오톡 채팅방을 구현하면 이 키 관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UID를 쓰면 우리 DBA 관점에서 이 DB를 조회할 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제안을 했었던 게, 그러면 저는 이걸 생성했던 유저의 포린 키 값하고 거기에 타임 스탬프를 결합해서 한번 생성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럼 한 번에 여러 채팅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보다가,
그럼 매크로로 생각하고 배나겠다라고 했는데 CR도 안 먹혔고요. 결국에 비즈니스 로직에 따라서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채팅방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계속 또 꼬리물기를 해서 나갔는데, 이 제가 뭔가 그냥 PK라는 것도 우리가 그냥 오토인크리즈 쓰고 뭐 하고 했던 부분들도 우리 프로젝트 환경과 실제 우리 인프라 설계를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그냥 막 지어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다음은 이제 보안 관점에서인데, 이게 사실 저 멘토님이 지금 보안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BOB를 겸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중 하나가 로그인을 한번 구현해 보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이디 패스워드를 전달하겠다. 근데 그럼 어떻게 전달을 할 거냐? 그러면 제이슨에 넣고 전달해서 백앤 비크립트 인코드로 암호화를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해킹에 취약한 방식이다. 공개키 방식을 활용해서 이걸 한번 처리를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러면 백에서 퍼블릭 키를 보내고 프론트가 이걸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HTTPS로 보내겠다. 그러면 이제 백에서 다시 자기 프라이빗 키로 저걸 해독을 하겠다. 그랬더니 좀 방식이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반대로 다시 의문이 들더라고요. HTTPS는 이미 RSA 암호화가 돼 있을 텐데 왜 굳이 RSA 방식을 다시 써야 되는 걸까요? 근데 물론 스타트업 수준에서는 HTTPS만 써도 괜찮을 수 있지만 충분히 MITM 공격이 진행될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관리할 때는 무조건 RSA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야 된다라고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HTTPS가 그럼 뚫리면 이 RSA도 똑같이 뚫리는 거 아니냐? 어차피 RSA가 쓰이는 건데. 그랬더니 모든 방식은 당연히 해킹 가능하고 다만 우리는 시간을 딜레이 시켜서 해커가 포기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 동안 이제 보안을 대응할 시간도 마련하고 해커가 지치게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가 오갔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거 외에도 이제 법률적인 얘기도 많이 오갔었는데, 이게 단순한 지금까지 사이드 프로젝트에서는 여기까지 고민을 안 했지만 실제로 상용 프로젝트나 아니면 좀 실무적인 프로젝트를 이제 제작하게 될 때는 계속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관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데이터가 함부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고민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짧게 코드 관점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스프링 그냥 처음 짜면 서비스 구조를 이렇게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 과연 괜찮은 방식일까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순환 참조가 일어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가 유의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만약에 유저 서비스에서 페이퍼 서비스를 참조했는데 페이퍼 서비스에서 유저 서비스를 참조하게 되면서 순환 참조가 일어나는 실제 뭐 이런 경우들도 존재하다 보니까 이상적으로 저는 이제 또 이 부분을 설계할 때는 서비스는 해당 기능만 관리하게 만들고 매니저라는 걸 따로 둬서 두 가지 서비스를 이제 얘가 호출해 봐서 쓰는 방식으로 좀 많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제 발전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 제가 백엔드를 주력을 하다 보니까 서버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AWS를 써보려고 하니까 과금 폭탄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1,000만 원이 든다, 뭐 이런 말도 들고,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어요. 난 지금 서버가 필요한데. 근데 저한테 남는 컴퓨터 한 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걸로 서버를 한번 구축을 해보자 라고 해서 먼저 했던 것이 그냥 간단하게 서버 컴퓨터에다가 우분투 깔고 리액트랑 스프링 붓을 깔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프로젝트 하다 보면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장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들 아는 보통 도커 방식을 좀 많이 활용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든 거예요. 이거 너무 취약해 보인다? 라우터에서 아무리 쓰는 포트만 포트 포워딩을 했다고 해도 하다못해 저 SSH로 지금 쓰고 있는 저 22번 포트가 한번 뚫리게 되면 내 웹서버도 뚫리게 되는 격인데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처음에 찾아간 건
그 정보통신공학과의 샤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한테 먼저 한번 여쭤봤었어요. "아 이거 혹시 제가 이런 구조로 좀 서버를 설계해 봤는데 이거 방법이 없을까요?" 했는데 SSH는 이미 그 자체로 뭐 이미 안정성이 이제 보장됐기 때문에 뭐 우려할 필요 없다. 근데 약간 저한테는 계속 걱정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 엔진엑스 같은 거 찍어보면 로그로 해킹 공격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김세아 교수님한테 찾아가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한번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사용해 보는 게 어떠느냐. 그래서 KVM이라고 있는데 뭐 교수님도 잘 사용해 보시진 않았지만 한번 공부해서 사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KVM으로 이제 하이퍼바이저 환경을 구성해서 이제 바스티온 서버라는 형태로 SSH 전용 서버를 하나 두고 그다음에 웹 전용 서버를 이렇게 따로 뒀어요. 그래서 웹 서버를 직접 핸들링하려면 이 바스티온 서버를 거쳐서 여기서 다시 SSH로 웹 서버로 통신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했고요. 근데 또 다시 든 생각이 아니 MySQL 같은 DB 서버를 도커 같은 컨테이너 환경 안에 두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웹 서버가 무슨 이유로 리소스가 갑자기 과다하게 폭발을 해서 죽었을 때 MySQL도 같이 죽으면 일단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MySQL도 다시 이제 하나를 뺐어요. 빼고 3306번으로 푸트포딩을 시켰는데 이것도 외부에서 이렇게 접근하게 하는 게 맞나? 이게 차라리 웹서버가 직접 MySQL하고 그냥 얘들만 통신하게 하면 될 것 같다 싶어서 저 부분은 끊고 그냥 내부에서만 통신하게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때쯤에 또 무슨 일이 생겼었냐면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다른 이제 동아리 사람들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마다 도메인을 좀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돈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내가 그러면 DNS 서버를 구축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할 때 이 그 서브 도메인을 계속 내가 그 뿌려주는 방식을 한번 구현해 보자라고 해서 DNS 서버를 따로 구축을 했어요. 이제 바인드9은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반응해 준 게 GDG라는 서브 도메인을 반응을 했다 치면 일부러 짧은 도메인 주소 KLR.kr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열심히 이제 막 타이핑해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를 들어왔다 하면 자기가 이제 지정해 놓은 DNS 서버, 뭐 구글 DNS 서버나 아니면 클라우드 플레어 같은 데로 요청을 하게 될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니까 자기는 모르겠죠? 그러면 상위에 있는 TLD 서버에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TLD 서버에 제 네임 서버를 여기에 등록을 해놨어요. 그럼 얘들은 그 KLR.kr은 내 서버다 하고 얘기를 해주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제 서버는 저 주소는 IP가 이렇게 돼 라고 다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지금 보이시는 저 도메인이 수동으로 바인드9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건 너무 귀찮고 남이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이 쓰기가 너무 힘들 것 같다. 이걸 또 어떻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구글링을 아무리 해봐도 이건 진짜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엄청 쥐어짜내서 제가 구성을 했던 게 원할 때 막 저 도메인을 막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리디렉션을 원하면 리디렉션을 할 수 있는 환경 이걸 구축해보자 해서 만든 게 지금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53번 포트 이게 DNS 포트거든요. 53번 포트를 누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건 기존처럼 바로 이제 안내를 해주고 다만 80번 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사용자가 리디렉션을 원했던 거면 그 위치로 리디렉션을 시켜주고 아니다. 내 웹서버로 들어오려던 사용자였다. 하면 제 웹서버로 안내시켜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 외에 사람들이 편하게 이제 제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도메인 관리 사이트를 이게 지금은 좀 중간에 이슈로 살짝 얘는 그냥 푸기는 했는데 여튼 그래서 얘가 사용할 수 있는 API를 따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API를 바로 쏘면 바로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형태 이 형태로 DNS 서버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죠. 이렇게까지 했을 때도 좋았는데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요즘 뭐 쿠버네티스가 대세라던데 나도 한번 좀 쿠버네티스를 써봐야겠다 해서 막 이래저래 열심히 구성을 해서 만들었던 환경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마다 네임스페이스를 따로 두고 앞에는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라는 걸 둬서 얘가 받아서 이 내부로 네, 뭐 서비스 타고 뭐 여기 타고 들어가서 관리하게 하는 형식, 그리고 뭐 메탈 앱이라는 걸로 외부 IP를 노출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상적으로 생각했는데 컴퓨터가 이게 VM이 너무 많아져서 너무 많아지면서 메모리를 저기다 막 진짜 1기가 몇 기가 막 할당해 주다 보니까 진짜 얘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도 너무 부족했고, 이 메탈 앱이라는 애가 외부로 IP 노출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K3S를 좀 썼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온프레미스 자체에서의 구축 과정이 됐는데, 아까 제가 AWS를 안 쓴 거는 과금이 걱정돼서라고 했잖아요. 근데 뜻밖의 이제 좀 행운이 찾아왔죠. 좀 이제 뭐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에 활동비 72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웹 개발자인데 돈을 쓸 데도 없으니까 그럼 사실상 이게 우리가 AWS로 비용이 다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환경이 이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느낀 게 이 두 가지 감정이 살짝 교차했던 게, 진짜 좋으면서 진짜 참 혼란스럽다? 아니, 혼란은 아닌데, 이게 제가 구축했던 형태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바스티온 서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내부에는 외부에서 진입할 수 없는 형태의 서브넷을 따로 두고,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SSH 점프 서버를 둔 형태를 보고서, 내가 생각했던 설계가 맞았구나. 약간 나름대로 입증받은 느낌이 들면서, 남들은 이렇게 다 하고, 약간 어디서 배워서 다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게 참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서 살짝 설명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라이빗 서브넷은 외부에서 접근이 바로 불가능하고 ALB라는 로드 밸런서 통해서 이제 쿠버네티스로 하드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는 그냥 뭐 S3 버켓에다가 올려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뭐 17개국이었나? 거기에 그냥 전 세계 동시 배포를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거는 돈으로 누를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가장 뿌듯하고 기억에 남는 것들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인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았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들이 자꾸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때 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잠깐 나중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쿠버네티스 얘기가 좀 계속 언급돼서 그런데 가끔 질문이 들어와서요. 그 쿠버네티스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AWS가 나름대로 돈 주고 쓰는 거니까 그게 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저는 진짜 반대를 좀 해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쿠버네티스 살짝 써봤던 입장에서도 AWS가 너무 장벽이 크더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VPC 관리부터 시작해서 얘들만 가지고 있는 온갖 세팅들이 진짜 발목을 많이 잡고, 그 과정에서 권한 설정이나 그 부분이 진짜 벽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쿠버네티스를 처음 공부하고 싶다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도커는 당연히 이게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다루는 도커를 기본적으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K3S라고 하는 게 진짜 한 뭐 3분이면 설치가 돼요. 그래서 K3S라는 걸 설치를 해서 한번 약간 간이 컨트롤 플레인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네 가지를 한번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보세요. 이 네 가지만 구성돼도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할 수 있는 웬만한 기능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점차 이제 개념을 확장해 나가시면 쿠버네티스 학습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프론트는 프랙탈 구조를 좀 많이 쓰고 있고, 이 트리 쉐이킹을 위해서 익스포트 콘스트를 쓰자. 백엔드는 여러 관점들을 배웠던 걸 통해서 많이 구현을 하고 있고, 서비스와 매니저라는 형태를 따로 분리를 해서 그 책임을 정확히 분리를 하자. 이런 부분. 이 인프라는 지금까지 겪었던 좀 그런 일대기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드릴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